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제 밤늦게 고민을 하다가 몇 컷도 더 넣고 또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슬라이드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충북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등 졸업받고 서울 가서 공부하고 다시 충북에 내려와서 28년 동안 충청북도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충북에서 자라고 충북에서 평생 교육을 위해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충북 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 제가 가져야 될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많은 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충북 교육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교대 총장 시절에는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청주를 얘기하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100년 조례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제가 교육의 도시 청주를 위한 100년 조례 제정에 대한 고민도 해와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교육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정치와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20년, 30년 후, 100년 후에는 교육에 준비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가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교육은 20년, 30년을 대비하는 것이고 더 넓게는 100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미래를 보고 삽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도 항상 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되고 항상 교육은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항상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고 그 단어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초지능 사회, 초연결 사회, 데이터 시대, 융합과 불확실성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그 과정에 저는 역량이라는 개념을 추출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변하고 되어 있고 그럴 때 미래 교육을 어디로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충북 교육은 어떻게 미래 교육을 설정하고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스마트 경영 프로그램 관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안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적인 발명을 얘기합니다. 세계적 발명이 누굴까요? 에디슨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에디슨은 세계적인 발명왕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기를 만들어서 빛, 소리, 영상 2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혁신적으로 발명을 해서 세상을 바꿔서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이 편하게 살 수 있고 도시와 공업화를 일으키고 현재의 물질 문명을 만드는 가장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발명왕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에디슨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요 대목에 이제 평상시에는 학생들한테 문화상품 도축을 하는데 오늘 시간을 넘어가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어려서 세상을 떴습니다만 세계적으로 현재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대적인 발명왕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매킨토시를 만들어가지고 개인 컴퓨터를 확산시켰고요. 아이폰을 개발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지금 생성형 AI가 나와서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를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얘기는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디슨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티브 잡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물질문이 변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변동적 입장이나 미래학적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1, 2, 3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됩니다. 그런데 이 1, 2, 3,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기 전에 그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사회 변동론 입장에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래학자는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엘빈 토플러가 가장 상징적입니다. 제4의 물결을 얘기하면서 엘빈 토플러는 제1의 물결의 농업혁명, 제2의 물결의 산업혁명, 제3의 정부혁명을 얘기하면서 농업혁명 시대에는 땅이 기반이 되었고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과 자본이 기본이 되었고 정부혁명 시대는 뇌가 부를 창출하는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농업시대의 인간에게 요구하는 인간의 삶의 자세, 산업혁명 시대, 정부혁명 시대 다 인간에게 생각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자연을 수능하는 농업혁명 시대, 관리와 지배를 하는 산업혁명 시대, 뇌급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자율과 리더십이 강조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농업혁명 시대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농업혁명 시대를 얘기하면서 모든 부의 근원은 땅이다. 땅에서 인간이 스스로 농사를 지었던 상황을 1차, 제1 물결 얘기하면서 농업혁명을 얘기했고요. 2차 산업혁명, 2차, 제2 물결은 산업혁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가 됐고 이러면서 여기서 노동자가 등장합니다. 이 노동자가 등장하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그 노동자들의 표준화되고 동시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나온 것이 근대적 의미의 학교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가상공간이 만들어지고 기본적으로 지식과 정보가 그의 근원이 된 시대가 돼서 이제는 뇌기반 사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클라우스 슈밥입니다. 2016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화두를 던졌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2016년에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그 단어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독일에서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전기관이 만들어져서 기가가 됐고 전기가 만들어져서 대량화가 나타나고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많은 기기들이 등장해서 지능화가 된다.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가 원유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모든 것의 근원은 데이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 전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래가지고 기계화가 됩니다. 배틀에서 사람이 짜던 옷이 방적기가 만들어지면서 수백 명이 하던 일을 일시에 다 생산하는 생산 향상의 획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기가 등장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전기를 전달하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세상은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컨베이어 벨트가 등장하고 이 상황에서 대량 생산체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 구조가 공급자에 의해서 많은 것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판촉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자 중심 시대가 2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계산 능력을 모방하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사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인터넷이 등장한 이유는 전쟁 시에 한쪽에서 전력이 파괴돼서 없어지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간에 예비 전력을 만들어 놓고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논리에 의해서 생각되는 것이 컴퓨터의 발전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구체적화된 것이 인터넷입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등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된 이유는 독일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노동 비용은 올라가고 공장은 폐쇄되고 하는 게 해결사는 게 뭐냐? 그래서 나온 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가 등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인간이 하던 구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체한 시대가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인간이 하는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지적 노동까지도 기계가 대체한 시대로 확대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론, 블록체인, 스마트 시티 이런 모든 것이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고 이미 우리 시대에 이미 우리 지역에 와 있습니다. 미래라고 합니다만 지금 이미 모든 삶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요거를 좀 더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흐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을 더 확대를 하면 생성형의 AI가 나온 2022년 12월 작년 연말에 생성형 AI가 알려지기 전과 알려지기 후가 다릅니다. 저는 알려지기 전에 된 얘기를 하면서도 알려지기 이후의 내용으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엘빈 토플러의 미래학과 클라우스 슈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지 외국에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은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정보혁명 시대에 제1차 정보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고 제2차 정보혁명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요거를 도표로 만들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결국은 이 내용의 핵심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이 사회를 바꾸고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바꿔서 생태계가 변할 때 결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인간의 인식도 변하는 그런 형태를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어떤 부분으로 하냐면 1차, 2차 산업혁명과 3차,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1차,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겁니다. 3차 산업혁명에 단순한 계산 능력 갖고 시작된 컴퓨터가 점점 더 스마트화되고 인공지능화돼서 생성형 AI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 넘어간 그 과정을 인간의 지적인 노동까지도 기계가 대체한 시대로 왔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상황이고 3차를 거쳐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적인 노동까지도 기계가 대체한 시대로 변한다. 라고 보면 육체적 노동의 자동화와 지적 노동의 기능화가 이루어진다고 봤고 그 구분이 교육에도 반영이 된다고 봤습니다. 인간의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체한 시대에는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적인 노동까지도 기계가 대체한 시대가 되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인 것, 인간의 창의성 말고 나머지 추론, 기억, 해석까지도 가능한 인간이 만든 기계가 등장하면서 교육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1차, 2차의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자동화와 3차, 4차의 인간의 지적인 노동까지 대체하는 지능화로 구분을 해서 제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여러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초지능화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머리에 사는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초지능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시작돼가지고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이제는 세상이 하나의 연결로 이루어지는 초연결 사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삶을 살면서 오랫동안 경험을 많이 하면서 많은 경험 속에 지식이 축적된 사람을 지혜인 어른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기반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많은 경험과 오래된 성인으로 자라면서 신세대와 후세대 간의 성인 간에 이루어지던 지식과 지혜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진 시대가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의 판단을 데이터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지식의 시대에는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혜의 시대가 넘어오고 데이터 기반 사회가 되면 사회는 수평 구조가 됩니다. 중간 단계의 관리자는 다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초연결 사회에 인간이 하던 중간 단계의 역할은 초연결 사회의 데이터 기반 사회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사회 구조가 창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초지능 사회에 대한 설명을 일부 하고 초연결 사회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지능 사회와 초연결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두 개 보고 넘어가서 데이터 기반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는 쪽으로 제 논리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뭐냐? 초지능, 초연결, 구체적인 사회, 데이터 시대로 넘어가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보실까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그림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없다. 네. 제가 다 알고 계시면 강의를 오서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저 그림에 있는 사람도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만 운전하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저기다 무인도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들리면 로봇팔 가지고 커피 파는 아무도 없고 사람이 없이 그런 가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마존에서 만드는 기기를 보면 이제 곧 병원에 될 텐데요. 쓰레기통에 센서가 부착됩니다. 우리가 IoT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해서 모든 사물에 센서가 부착되는데 이제는 모든 사물, 그럼 이제 에브리싱이 들어가겠죠. 만물 인터넷 시대가 오는데 이 쓰레기통에 센서가 부착되면 우리가 집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올 때 그 물건을 포장한 포장지에 다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코드에 있는 신호를, 데이터를 센서가 읽으면 그게 바로 우리 집에 있는 스마트홈에 냉장고로 가든 텔레비전으로 가든 전화기로 다 그게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데이터가 인간의 마트로 그게 집중이 됩니다. 아직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만 이미 미국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마트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뭘 먹고 언제 무엇을 하고 언제쯤이면 이렇게 요구한다는 게 다 파악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약도 약에 센서가 부착돼서 약을 안 먹으면 빛이 반짝반짝 들어오다가 더 이상 약을 안 먹고 기적 지나면 핸드폰으로 약 드세요 전화가 오는 시대가 됩니다. 이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마트가 타겟이라고 합니다. 월마트도 있고 타겟도 있는데요. 이러한 그 가게 중에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타겟에서 한 집에 출산한 이후에 필요한 일부 품목과 할인권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집에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받아보고 놀래가지고 이거는 잘못 온 거다. 왜 우리 집에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아이가 하나 있지만 이거 왜 집에 오느냐. 그래서 그 물건을 반품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날 그 집에서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이유는 그 집에 있는 딸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그 마트에서 끊임없이 물건을 사는데 계속 그 물건을 사는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가는 물건이 임산부에게 필요한 물건을 계속 사갑니다. 그럼 데이터의 패턴을 보면 요때쯤이면 출산할 것이다 판단을 해서 물건 일부와 할인권을 보내줬던 겁니다. 이게 공급자 중심의 사회에서 온디맨드, 수요자 중심 사회로 변환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경제 구조도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소비자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가, 데이터가 모아져서 그것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소품종 다량화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대충 설명을 했고요.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챗 GPT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성형 AI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조선 세미나에서 많은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 얘기를 하지 않고요. 현재 살아있는 정보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상당히 큰 액에 투자를 해가지고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작년에 GPT 3.5라는 LLM을 개발합니다. 이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생성형 AI가 이루어질 때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데 그 데이터를 모으는 그 기본적인 장치가 LLM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데이터가 모아져 가지고 정리가 되면 그것이 활용할 때 그게 챗봇입니다. 챗봇. 오픈 AI에서는 챗 GPT라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GPT 3.5를 활용해서 빔이라고 하고, 구글에서는 그 LLM을 람다라는 모델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바드라는 검색을 만든 겁니다. 메타는 최근에 라마2라고 하는 LLM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그 LLM이라는 것에 나쁜 모든 논리를 다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강조하고 있는 주도권을 뺏기 위해서 오히려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바뀐 메타라는 그 회사에서는 LLM 모델을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나라가 등장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지금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이 이 LLM을 어떻게 만들고 그 LLM을 가지고 어떤 챗봇을 만들고 어떤 검색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수요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선점할 것인가 하는 상황을 건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오픈AI의 챗, 바드, 빙.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지금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여기는 지금 공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공개했습니다. 네이버가 2021년에 지금 말하는 생성형 AI 하이퍼 크로바라고 하는 것을 공개합니다. 이게 생성형 AI의 핵심입니다. 그걸 어제 하이퍼 크로바 X라고 하는 LLM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네이버는 클로바 X라는 챗봇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Q라고 하는 검색도 곧 활용하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네이버가 2021년에 개발한 하이퍼크로바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만드는 겁니다. 한국어로 만들어진 LLM은 네이버가 만든 것이 오픈AI에서 만드는 것보다, 구글에서 만드는 것보다 몇천 배 더 크고 정확하다고 하는 데이터를 지금 네이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가 그냥 있냐? 카카오는 코GPT라는 걸 만들고 코챗 GPT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SK텔레콤은 최근에 A-라고 하는 LLM을 개발했고, KT는 리듬이라는 LLM을 개발했습니다.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드러날 때 모든 근거는 LLM. 이게 뭐냐면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저장한 데이터를 어떻게 꺼내 쓰느냐는데, 사실 작년에 챗 GPT 1.0, 2.0까지는 공개를 안 했었는데 3.5 공개할 때 아무런 대비 없이 과학자들이 3.5를 내놓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바로 기존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생성형 AI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생성 AI 핵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습을 해가지고 시냅스가 작동이 돼서 또 다른 창의성이 개발돼가지고 뭔가 말이 나오고 눈빛이 나오고 손짓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인간이 만든 기계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LG U+에서 나온 엑사원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픈 AI에서 나온 챗 GPT는 언어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2년 11월까지 있는 그 데이터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갇힌 그 이후에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그 데이터 내에서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어와 일부의 한국어가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나라가 들어가는데, 구글은 바드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있는 데이터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걸 가동을 합니다. 근데 LG에서 만든 엑사원은요, 단지 언어만이 아니라 소리나 음성이나 동영상까지도 입력을 하면 그것을 저장하고 생성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해석을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멀티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세계적인 흐름은 단순히 인공지능이, 생성 인공지능의 기본인 LLM 모델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드냐는 전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만드냐? 그 유명한 현대하고 삼성 어디 갔느냐 얘기하는데, 삼성전자와 삼성 SDS도 곧 이 LLM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42-라고 하는 LLM을 개발해서 지금 자율자동차를 쓰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율자동차 3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까지 3단계가 있는데, 그 3단계의 자율자동차의 근원이 되는 게 42-라고 하는 LLM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나라가 기업에서 지금 LLM을 만들어 공개를 하는데, 문제는 그 LLM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는 그 데이터의 질을 계속하면 그 데이터를 쓰는 그 사람이 한 모든 질문이 다 메모가 됩니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어느 LLM의 챗봇이 만들었을 때 그 챗봇을 사용할 시간은 그 사람이 궁금한 게 뭐고 뭘 물어봤고 그것이 어떻게 답변이 됐고 그 내용이 되는지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중요한 게, 인간이 만드는 LLM이 인간의 뇌를 기능을 능가하는 싱귤레리티가 오는 것이 그 문제고, 또 하나는 그 LLM에 있는 데이터가 개방이 되면서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의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만이 쓰는 LLM을 만들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지금 특징입니다.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그 LLM은 소규모로 만들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입력시킬 때 우리가 머리에 시냅스의 기능을 하는 게 파라미터라는 4개를 준대요. 오늘 어제 발표한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는 2040억 개입니다. 오픈AI에서 개발한 챗 GPT 3.5는 1750억 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4개 변수를 입력하느냐의 문제인데, 입력해가지고 쓸 때
그 입력된 단어를, 입력된 데이터를 우리끼리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니 네이버와 삼성전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밖으로 공개하지 않고 폐쇄된 형태의 LLM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러한 전쟁의 모습이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메이지신을 하는데, 그 당시에 2차 산업혁명이 이런 세상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세계 만방에 많은 엘리트를 보내가지고 좋은 것만 다 끌어모아가지고 2차 산업혁명의 강국이 된 게 일본입니다. 이 우리나라 조선말 대한민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의 많은 나라가 새로운 기기의 발명의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장 빨리 적응한 일본은 아시아를 제패하고 들어왔고, 우리는 폐쇄 세국 정책을 쓰면서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주변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신냉전 구조가 등장을 해서 한국, 일본, 미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 모이기 시작해서 또 다른 신냉전 구조가 오긴 합니다만, 그것과 비교할 때 결코 작지 않고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또 다른 전쟁이 생성형 AI 전쟁입니다. 이 생성형 AI를 지금 만드는 나라는 미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이 조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체화시킨다는 미국, 중국, 한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생성형 AI는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쟁에서 국가 경쟁력이 판가름나듯이 지금 이 전쟁은 다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또 다른 전쟁에서 회사가 망할 것 같지만 그 회사가 망한 그 나라는 경쟁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또 다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변화는 속도, 범위, 깊이 면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하는 전내미문의 현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큰 변화 속에서 교육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고민, 저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2차 산업혁명 시대처럼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우리는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전혀 있는 거 아니다. 수격자의 자세로 제1의 한경을 계속 이룰 때 구체적인 노동을 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기업이 국가각을 챙겼기 때문에 한강의 계정을 이룬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 이제는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서 세계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중으로 변한 유일한, 수백 개 나라 중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다시 우리는 선도자로서의 흐름에, 파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우리는 지금의 이 발전이나 부유함이 곧 위기로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게 지금의 상태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정치 경제 현상의 이 논리와 이 AI 전쟁의 논리가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 이게 지금의 흐름입니다. 세상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지금 이 시대가 한국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대한민국 시대의 국권을 상실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다른 국권, 또 다른 주권을 잃을 수도 있고, 잘만 되면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특히 유럽에서 이 생성형 AI 개발을 6개월만 늦추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성형 AI가 너무 상상 초월할 정도로 인간의 그 뇌 기반을 능가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무섭다.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핵폭탄을 만들고 난 뒤에 후회를 하듯이 이 생성 AI를 만드는 많은 학자들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유럽은 이거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추격을 하려면 모든 걸 멈추자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것, 제2의 한강의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선도자가 되려면 지금의 상황에 다른 게 없이 교육밖에 없다는 생각합니다. 교육을 끌고 나가지 못하면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국정책을 써가지고 나라가 휘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미래사회의 후세대들에게 뭔가 지금의 시대에 그에 맞는 역량을 함양하지 않으면 한계가 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같은 겁니다. 지금 초지능에 대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춤을 출 수 있어? 여러분 춤을 추는데 이거 로봇이 따라할 겁니다. 사람이 추는 춤을 보고 입히면 인간과 달겨먹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되게 우리는 챗GPT만 얘기하는데요. 이 바디에 이 저 장관이 입력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답변에 미국 할리몬의 회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바디도 거짓말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학생 어른들, 오픈AI를 개발한 챗 GPT는 13세 이하는 접근 못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바들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기 들어가서 누구를 어떤 개념을 분명을 보내면 다 답변이 나옵니다. 이미 어른이 없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게 과거 어른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그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지금은 저런 생성의 AI가 나온 이후에는 어린이 가지고 있는 권위, 어른이 가지고 있는 먼저 태어나서 한 경험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성을 설명했고요. 조금 더 시간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초연결 사회 얘기합니다. 우리 인터넷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 공간이 있고 가상 공간이 있고 증강현실이죠.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hun합 현실을 얘기합니다. 이게 앞으로의 사회입니다. 애플에서 프로비전이라는 걸 공개할 걸 할 겁니다. 지금 현재 한 300만 원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범용화되면, 일반화되면 앞으로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헤드기어를 쓰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연결한 시대가 옵니다. Quest Pro uses high-resolution cameras that capture 4 times as many pixels as Quest 2, and an additional RGB camera to turn pass-through into full color, along with a depth system made to understand your environment and work with it. And with scene understanding 이게 이제까지 우리는 in your room can become part of the virtual experience. You can see 어디를 here 시범하는 데만 보고 actors reflect their 여행 expressions 가가지고 and 필기어 reactions. 쓰고 경험 This picture shares 체험하는데 digital experience 이게 is 곧 so much stronger. It's 모든 powered 학교에 by 다 our Movement SDK, our newest 일반적인 addition to 가능성이 this platform. Movement 확실합니다. SDK enables avatars to mimic 이제는 expressions in real time using 제가 태어난 Quest's 부모님이나 cameras. 단양이나 영국이나 그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는 저런 기기를 쓰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연결할 수 있고 성주든 서울이든 세계 어디든 가상 공간 속에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석을 못하지만 메타버스 공간에서 내 아바타가 들어가면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과 모여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는 AI 스튜디오라는 것을 학교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현실 공간의 상대적 제약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어느 공간 어디서도 그 자리가 세계를 연결한 중심이고 거기서 배우미터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 기성세대처럼 공원에 서인해서 청주가 공부하고 서울과 공부하는 시대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학생이 맘만 먹고 하려고 동기만 유발되면 이제는 시간, 공간이 의미가 없다. 이게 현재 상황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후진 사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짧게 지나갑니다. 잘 보세요. 슬픈 일인데 남편과 아들이 파일럿입니다. 남편이 파일럿이 비행기 타고 승직을 합니다. 그걸 보고 그 아들이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엄마는 절대 안 하는데 아버지가 다시 아들 공사를 가서 대기 때 아버지가 똑같이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엄마가 이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엄마, 인철이 보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이 박인철, 박명렬 이 남편과 아들을 잃은 그 엄마가 지금 말한 것처럼 데이터가 모아지고 그 사람의 과거의 목소리, 그 사람이 했던 그 패턴 다 그걸 모아가지고 이걸 요새 제4인간이라고 합니다. 그게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불변의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육체적인 내가 사라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모아져가지고 내 모습을 존재하는 시대가 옵니다. 저는 이게 공사님 가입니다. 최근에 세상을 빨리 떴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현세 만화 작가가 44년 동안 수천 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현세의 그림 그리는 패턴, 이현세가 어제부터 10년 단위로 가면서 그림의 패턴의 변화 이런 걸 다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이제는 분면에 이현세 AI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현세가 세상을 떠나도 이현세가 그리는 그림의 그 패턴과 그 모습으로 생성의 AI가 계속 이현세의 만화를 이어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본인들이 인터넷 뭐 챗GPT나 바드나 빅이나 우리가 만든 큐에 들어가서 내가 밥 먹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답답하고 참 잘 모르면 카톡에 들어가가지고 S업이라는 걸 쳐보세요. ASKUP 그걸 치면 간단하게 지금 말한 생성형 AI를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까지 설명드린 게 다 이게 뭐냐면 다 인간이 만드는 흔적,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그 데이터가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생성형 AI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LLM 모델, 챗봇이 만드는 데이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데이터 기반의 생성형 AI는 단순히 인간이 만드는 모든 데이터를 수백 개, 수백 조. 지금 GPT 3.4는 1750억 개를 공개했는데 GPT 4.0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공개한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버 X에 챗GPT, 챗봇인 클로버 X, 검색인 Q를 공개하면서도 그 하이퍼클로버 X라는 LLM의 레기런스가 뭔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이제는 메타가 오픈소스 그 기본적인 공개하듯이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아까 말한 보안 문제, 인간성 문제를 얘기할 때
맞춤형으로 뭔가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 데이터에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개인이 요구하는 집중된 데이터를 거기에 입력시켜가지고 데이터를 고도화하는 것, 그걸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걸 거치면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기업에 맞는,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형태의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데이터입니다. 그 때문에 그 질문을 대한 답변은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말뭉치를 모아놓고 어떤 단어가 나오면 앞뒤의 맥락에 따라서 그 맥락에 맞는 가장 높은 확률의 데이터를 제시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성의 AI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이제 이걸 더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4가지 등급으로 나옵니다. 기본적인 기록을 하는 데이터. 이것의 의미가 부여되면 정보가 되고, 이 정보의 의미가 부여되면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실행하고 행동을 옮겨서 그 결과가 나와 모두에게 이루면 그게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자료에서 정보로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가는 이런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육체 능력을 기가 대체하는 시대의 논리를 지식의 단계라고 하면,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 기가 대체하는 시대는 지혜의 단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인간이 지식을 이해하고 파지하는 것은 기계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은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여러분도 궁금하면 바로 핸드폰 빼들고 검색을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교육은 여기 말하는 지식의 단계의 교육이 기존의 교육이라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은 지혜의 단계의 교육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뭐 여기서 많이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식의 단계에서 지혜의 단계에 넘어갈 때 그 특징이 뭐냐? 여기에는 뭐 지혜라는 책만 가지고도 수십 건인가 수백 건이 됩니다. 핵심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생활 속이나 문제 상황 속에서 행동을 옮겼을 때 그 결과가 잘 나게 되는 경험이에요, 경험. 자,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하게 되는지 제가 그냥 한 사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매 중요한 시대입니다. 현대라는 백화점이 새로 리모델링 됐는데 이 리모델링을 한 이 공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기는 에루샤,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라는 고급 가방을 만드는 회사에 입점이 돼서 물건을 판다라고 해야 그 백화점에 고급 손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에루샤가 하나도 없는 회사입니다. 현대백화점 지금 앞으로도 입점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예상보다 달리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확보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매점이 손님이 들어오면 그 손님에게 그 물건을 설득하고 강조해서 손에 들고 나가게 만드는 게 판매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현대백화점에 많은 공간에 들어왔을 때 물건을 사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을 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그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치만 가지고 나가면 백화점이 갖고 있는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식이 단계의 교육에서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려고 했었는데 새로운 시대에는 소비자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화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핸드폰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그런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게 다 변합니다. 제가 최근에 말레이시아 가봤고 스웨덴 가봤고 영국 가봤는데요. 특히 말레이시아도 이런 전자상품을 파는 가게가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들어가 보세요. 우리 시대는 핸드폰 살 가게 들어가면 불러가지고 1대1로 해가지고 계속 설명해가지고 서류 나가겠잖아요. 지금 들어가도 인사만 하고 서 있습니다. 절대 물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 경우 하나하나를 디자인해서
그 소비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나갈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세계는 기존의 지식의 단계의 패러다임에서 지식의 단계에 넘어갈 때 다른 무엇보다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시대가 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지식의 시대에서 지식으로 넘어가는데 이 내용을 최근에 많은 교육학에서 많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지식에서 역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역량이라는 단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는 지식을 구체적인 상황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상황을 해석해서 문제를 발견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발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의 시대에는 가장 고차적인 교육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상당히 AI 시대가 와서 우리의 교육은 문제 해결은 인정이 당합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이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문제 발견 능력이 앞으로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 해결 잘하는 사람보다 문제 발견을 잘하는 사람이 더 유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신문에 보면요, 이제 정식 공개 일시 채용은 다 끝나면 수시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나는 면접은 어떤 상황을 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질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두고 이것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질문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생성형 AI가 나오는 뒤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어떻게 순서를 정하냐에 따라서 생성 AI에서 나오는 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다시 점점 이제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97년에 데이세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OECD가 발표합니다. 미래 사회의 인간에 필요한 역량이 세 가지인데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 있었던 것이 부분이 돼가지고 역량이 나타나가 때가 되는데 2015년에 다시 OECD가 러닝 컴퍼스 2030이라는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딜레마나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는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요 OECD에서 만드는 데이세코 프로젝트와 러닝 컴퍼스 2030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교육과정의 큰 틀을 만드는데요. 여기 하나만더 정부라고 국가교육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스킬 16가지 제공하는데 이걸 카테고리를 문해력, 역량, 인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역량에 나오는 네 가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 그 회사에서나 여기서는 많은 그 분들이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그 발표하는 그 대부분이 저기서 말하는 저 비판력, 사고력, 창의성, 소통 협력 이 네 가지가 근간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은 기술, 키오스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제는 문화나 사회의 변화를 해석하는 문해력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런 특정한 전문의 기술보다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이제는 미래에서 우리가 생각한 인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거 이후에 버전었던 게 많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저를 고집하는 이유는 세 개의 카테고리 문해력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역량이 중요하고 다른 것보다 이 두 가지의 기반이 되는 인성이 중요하다. 이것이 앞으로 추구하는 미래 인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피드를 더 빨리 내겠습니다. 자, 앉은 뒤를 빨리 내실 갑시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은 2015 국가교육과정입니다. 이 2015 국가교육과정의 비전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의 입대입니다. 아까 말한 문해력, 역량, 인성 얘기할 때 바른 인성을 갖춘 이 창의성이라는 게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역량이 나와 있었습니다. 창의성을 갖춘 인재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고시를 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공부할 2022 교육과정의 핵심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면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역량도 6가지 얘기했는데 이 6가지 역량이 있거든요. 자기관리, 지식공부, 창의력, 친미적, 의사소통, 시험입니다. 이 역량이 우리나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에서 교사들이 학생과 참여할 때 그 역량 하나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2022년에 나온 이 포용성과 창의성과 특수의 사람이라는 얘기도 똑같은데 여기 보면 이게 안 좋은데 역량을 강조하는데 2021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2022 교육과정은 역량 함양 교육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5 때는 역량을 강조하는 건데 2022 때는 역량 함양이라는 것은 함양이라는 단어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역량을 강조하면서도 변화가 발휘하고 있고 2015와 똑같습니다만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6가지는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이루어진 교육은 역량 함양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각 교육별로 각 시도별로 그 지역에 맞는 그 과목에 맞는 역량이 조금씩 조정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걸 전제로 해가지고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이거 너무 그럼 미래교육과정 얘기하면 그러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요구하느냐? 그냥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제가 몇 가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으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신용사원을 채워놨는데요. IQ가 학생 능력이고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우리 국립기업에서 상을 뽑을 때는 옛날처럼 어느 대 나왔는지 그 사람이 무슨 책을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고 생성의 AI를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가서는 삼성전자도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어느 대학 주변이었습니다.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가지고 부사장을 만났을 때 그 대학 총장을 모임에서 그 경상대 총장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뽑아내게 하니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사장이 뭐냐면 우리는 사원 채용할 때 어느 대학 어디에 나왔다는 거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도전감, 어떠한 책임감, 어떤 문제해결 능력 이런 걸 강조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보면 답답하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기본 인수가 인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하는 거고요. 최근에 100대 기업이 바로 이렇게 인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8년에서 2013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개념의 제공 다 변동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성은 기계가 기 때문에 전문성은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 안 갖느냐. 아까 말한 러닝 컴포스 2030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책임성을 강조했듯이 이제는 다른 인성을 갖춘 사람이 시대에 흐르겠고요. 여기에는 도덕적인 소통 협력 창의성 이게 다 인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가 변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성 AI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인간이 마르크스가 얘기하듯이 인간의 노동이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 때문에 착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된다는 그런 논리는 한계가 온 것이 인간의 노동이 아니어도 인간의 인위적인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로봇에게 세금을 묻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많이 무슨 뭐냐면 여가 문화나 다른 사람과 화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행복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온다는 겁니다. 설명한 거고요. 그럼 미래교육 방향이 뭐냐?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책에는 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네 가지 책이 이 미래교육에 대해 가장 상징적입니다. 올해 나온 책은 캔디피디 교육혁명입니다. 제가 미국 가면서 비행기에 오고 갈 때 책을 다 읽어봤는데 한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시대 역량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책은 평균의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과거 대량 생산하는 시대에 평균화된 교육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그 사람이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해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학습 추진할 수 있는 기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의 편향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이퀴리버리라는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것과 몸의 근육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은 인공시대 미래 교육은 그런 기점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미래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해주는 많은 내용이 다 여기는 이런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미래 교육이 추구할 방향인데 여기서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나올 때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그 뒤에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뒤에 2016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이 했습니다. 그때 알파고는 어떻게 진화가 됐느냐? 그 뒤에 알파고 제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로로 진화가 됐고 그 뒤에 알파 폴드로 진화했는데 이 내용이 다 포함돼서 현재 인공지능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의 교사 방법은 저런 네 가지 얘기합니다. 이제는 배울 때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스피킹 러닝하는 시대가 됩니다. 스피킹 러닝이라는 게 지식이 다 있으니까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와가지고 수업에 와가지고 서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버드 수업이라는 게 다 질의응답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 교학 상정을 하는 게 한 방법이고요. 기본적으로 학생 시험 평가를 하는 거 보면 그냥 이렇게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거 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암기하는 게 수업 평가나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이브리드는 아까 메타포스 공간에서 현실과 가상 공간, 먼 공간과 가까운 공간, 어디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이브리드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이테크, 하이터치가 나오는데 하이테크 시대에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학교에 와서 하이터치는 선생님, 학생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문제상을 놓고 서로 대화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하이터치, 하이테크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이제는 캐처러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볼 때 어떤 문제상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상황을 주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가상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질적인 영토에서 토지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육체적 노동이 필요합니다만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뇌를 통해서 생산할 때는 여기 핵심 기본이 상상력입니다.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경쟁력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물리적인 영토가 아니라 디지털 영토를 개발해야 했는데 이 디지털 영토, 가상 공간에 있는 널려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또 다른 제2의 혁명의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우리 신세대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강조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같이 창조라는 얘기를 한다. 크리에이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크리에이터 핵심이 뭐냐면 무한한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지금 말하는 스피킹, 지금 말하는 하이브리드, 지금 말하는 캐스처닝, 지금 말하는 이미지에이션 이런 단어가 갖고 있는 교육으로 점점 더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충분히 미래 교육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선거 때 얘기한 공약을 공개하면 선거법이 위반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래 교육에 대한 답을 설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미래 교육을 이렇게 나가겠다는 걸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슬로건, 앞으로의 10년 준비해가지고 중국의 100년을 만들어 보겠다. 개념, 언제 어디서나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해보겠다. 그리고 모든 학교가 특별하게 모든 학생이 빛나게 하겠다.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통해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제가 보는 꿈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지금같이 공립학교 선생님이 하면서 이 5가지 설명하는데요.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젠 중국의 모든 공간이 배움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작년부터 12월부터에 대해서 충청북도 유초중고등학교 504개입니다. 이 504개의 교장 중심으로 그 학교의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의 10년의 발전 비전을 제출하라고 했고, 그걸 가지고 지역별로, 학교별로, 기능별로 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중국에 있는 모든 공간이 배움터가 되고, 그래서 충북도 내 근처에 있는 7개 경기를 있는 시도가 중국으로 배우러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가 꾸는 꿈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첨단 에듀테크를 학교에 받아들여서 사교육이 갖고 있는 많은 학생력 향상 맞춤형 교육을 큰 돈 들여서라도 빨리 학교를 끌어들여서 첨단 에듀테크를 선생님들의 손에 집어주게 해서 그 선생님들이 스스로 모든 아이들의 맞춤형으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진단하고 학생을 촉진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서 선순환 것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성장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20여 개 엎드려가지고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올 9월에 시범 운영을 합니다. 30개 학교에서. 내년부터는 국어, 영어, 수학, 거기에 사회나 과학을 주요 교과목으로 충청북도에서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지금 말한 첨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의 특징은 뭐냐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는 것, 학생이 들어가서 자기 평가하고 자기 성적을 확인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15에 있는 학생들이 청주를 안 오고 경기를 오는 학생들이 학교의 선생님의 지도만 따르면 우리나라에 어떤 사교육에 하는 그런 첨단 기술이나 첨단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접촉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의 사대를 복원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마음의 근육과 몸의 근육을 길러야 되는데 몸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뛰어놀고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반기에는 충청북도 모든 학교 학생들한테 몸활동 활성화하자, 뛰어놀자. 그래서 제가 어느 언론사에서 만물 박사 대회를 하는데 수백 명의 초등학생이 모였는데 가가지고 인사만 할 때 시험 보려고 연필 서 있는 학생들한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놀다 하이였으면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인내심도 있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집중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이제는 뇌기반 사회에서 부가 단절되기 때문에 마음의 근육이 길러지고 생각의 힘이 늘어나야 우리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학계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의 근육을 길리는 것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선저 골든타임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지금 그 나이에 배워야 될 역량을 아니면 기초 지식을 아니면 소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교육은 이제는 한 공간에서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에 갖고 있는 위기가 옵니다. 이 기후위기는 기후변동에서 기후위기로 지금 기후재앙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구가 온도가 히팅이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지구가 끓고 세계가 많은 폭우와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지역의 충북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이게 방향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오늘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나는 스마트 경영 프로그램에 뭔가 메시지 주고 싶은데 그 메시지 주고 싶은 중에 하나가 이 단어입니다. 이미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를 지향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삶의 가장 큰 득이라는 건 달리는 겁니다. 저분은 한번 책만 읽겠습니다. 책 읽고 하루 종일 책 읽고 짧은 시간에 판단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버는 사람이 에린 버핏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에 생성 AI 시대에도 지금을 필요한 독서가 떴습니다. 독서를 잘하면 우리가 지지하는 메타커그니션, 생성 AI에서 제시된 그 데이터가 가짜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이쪽에 있는 생성 AI와 이쪽에 있는 생성에 나온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을 분석하려면 메타커그니션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한양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은 고전 읽기입니다. 가상공간 속에 상상력이 있는데요. 그 가상공간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욕구 욕망을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후세대들, 젊은 사람들이 창의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ADHD가 늘어날 겁니다. 그 이유는 가상공간 속에서 인간의 그 욕구 욕망을 다 분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절제력이 한계가 시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독서라고 봅니다. 고전을 읽으면서 인류의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가치가 내면화되면 나를 발견하고 나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책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인문학 상상력, 도덕적 상상력이 함양되는데 그것이 미래사회의 교육의 낀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린 생성형 AI 때문에 나오는 좋은 점만 얘기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타락할 수 있고 인간의 영혼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독서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독서를 많이 강조했는데 제가 하는 독서는 다릅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엮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호주에서만 과학자들이 검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인간이 가장 짧은 기간에 인성을 함양하고 지력이 발달하는 것은 80% 300여년 체중의 공간이라는 검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청북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학교 책을 사줘서 학교 책꽂이에 적어도 100여 권의 책이 있는 모든 가정을 만든다면 생성의 AI 시대, 새로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교육 생태계, 교육을 구축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책을 갖고 있어야 되고 책만 있어도 그냥 그 아이의 지력은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많이 사가지고 저는 제 서재인데요. 저런 면이 한 서너 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투자하지 않고 그렇게 어려서 책을 접하다 보니까 중국에 초중고를 나왔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 다 하고 본인이 원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반은 뭐냐? 미래 시대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려서는 부모고 초중고 때는 교사고 평생 가장 중요한 건 책입니다. 그 책을 중에 독서가 되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은 땅에 의해서 공장에 부가 창출 시대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상속을 하고 유산을 줘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성장하는 과정에 책을 많이 공부하고 책을 적용해주는 것이 가장 큰 상속 재산입니다. 자식에게 뭔가 물려주면은 돈 모아가지고 물려주겠다 마지막에 떨어져 주지 마시고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사주는 게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 스마트 캠핑 프로그램에서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지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봉사한다고 할 때 후세대들에게 뭘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